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상처 주지 않고 할 말 다하는 말솜씨. 저자는 허야거,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말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다. 반면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이왕이면 상대가 듣기 좋게 말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는 쪽으로 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런 의도가 늘 성공적이지는 않다.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한 말인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심지어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내게 온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연히 자책으로 넘어간다. 차라리 입을 다물자. 그런데 이런 결심은 그냥 결심으로 끝난다. 우리에게 말은 중요한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세우는 절충안이 있다. 말을 아끼자. 이러한 결심 또한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말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야 할 확률이 높다. 왜 그럴까? 애당초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 몰라서다.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솜씨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말 잘하는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공감과 소통인데 말 자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말은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말엔 마음을 주고받는 솜씨가 필요하다. 말 솜씨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뜻하지 않는다. 여기엔 마음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말에 담을 수 있을까? 마음을 담은 말이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만 있을 뿐 그 방법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말솜씨가 필요하다. 말솜씨가 좋은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할 말 다하면서도 마음을 담는다. 마음이 통하는 소통 솜씨, 마음을 여는 농담 솜씨, 마음을 녹이는 사과 솜씨, 마음을 이끄는 제안 솜씨 등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말 솜씨를 발휘해 공감을 끌어낸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는다. 낯선 사람에게서 어쩌다 기분 상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어지간하면 어차피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니 웃고 넘어갈 때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더욱이 밖에서 자기 성격을 억제해가며
예의를 차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을 감정의 배숙으로 삼기도 한다. 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못되게 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한다. 어차피 남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므로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그로부터 약간의 이해와 협력만 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나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그만큼 기대하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조급하게 구는 경우가 많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나를 지지하거나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 이 점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명확하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나를 항상 이렇게 다그친다면 어떻겠는가? 둘째, 우리는 남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한다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부탁하는 것보다 압박감이 더 커진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만큼 신경을 더 쓰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는 이래도 비유해 볼 수 있다. 내가 열정을 갖는 일일수록 실패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내가 좋아하는 일인 만큼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열정이 없는 일이라면 실패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상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일에서 스트레스는 작은 계기로 점점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다 한계치에 다다르면 단번에 폭발해 버리고 만다. 이런 모습이 상대에게는 느닷없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는 내가 공연히 마음 좁게 지난 일을 들춰 화를 낸다고 여길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거듭되면 정작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잃게 되고 신경도 더욱 날카로워지게 된다. 셋째, 우리는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에게 더 함부로 굴 때가 많다. 밖에서는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다가 집에 와서 가족에게 스트레스 푸는 것이 그러한 예다. 내가 어떻게 하든 가족은 나를 너그럽게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남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가족이나 연인 앞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투정을 부리는 일이 잦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의 발산이 부적절한 말로 이루어질 때다. 즉, 감정 격해 있을 때는 애꿎은 가족을 대상으로 조롱, 왜곡, 과장, 폄하 등 부정적인 언어를 퍼부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든다. 당연히 이런 말을 들은 가족은 상처를 입고 가족 사이에도 충돌이 심해진다. 넷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바람을 강요할 때가 있다. 수줍음이 많아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연인에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조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멋대로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그 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연인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 상대의 성격이나 배경에 따라 말투나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내 연인이 사랑을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기를 불편해하는 성격인데 무조건 내 화법만을 강조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표현 방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성질 더러운 사람이 절대 아니다.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다행히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바란다면 좋은 감정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다만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 역시 올바른 신념과 방식을 고수한다면 더 나쁜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감정은 양날의 검과 같다. 내가 잘 조절한다면 감정은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의 조력자가 되지만 제멋대로 변덕을 부리게 내버려 둔다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외부적인 상황에 절대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든 감정을 느끼지 않는 때는 거의 없다.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감정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화가 나면 우선 침착함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봐야 한다. 충동적인 감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사이에 순간적인 화를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성격은 덕행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덕행은 한순간에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수양해 나가야 쌓을 수 있다. 러시아의 문학가 이반 트르게이프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말하기 전에 혀를 입안으로 몇 번 굴리는 것이 좋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머리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된다. 화가 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되뇌어 보자. 진정하자. 침착하자. 깊이 생각해보자. 이와 같은 방법들은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하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격적인 말투다. 당연히 이러한 말투는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기보다 두려운 마음에서라도 회피한다. 그 사이 이러한 공격성은 습관처럼 굳어져 나쁜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다. 평소에 화가 잘 난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화를 가라앉히자와 같은 문구를 붙여 자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화를 낸 원인과 경과 등을 기록해 스스로 사고를 분석하고 정리해 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분명히 별로 의미도 없는 일에 화를 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되풀이하면서 화를 내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의식적으로 환경을 바꾸거나 화제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긴장된 감정이 어느 정도 이완된다. 예를 들어 그 자리를 얼른 떠나 다른 일을 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거나 주변을 산책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나쁜 성격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늘 상기해야 한다. 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할까?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막상 실천하기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이런 사례는 늘 일어난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을 던지고 걱정하는 엄마에게 괜히 심통을 부리는 장면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바깥일을 하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서 집으로 돌아와 배우자에게 애꿎은 트집을 잡아 결국 다투게 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이런 실수를 2번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은 좌절하는 만큼 현명해진다고 하지만 같은 돌에도 여러 번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보통 모습이다. 이처럼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여파가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려움, 화, 울분, 의심 또는 냉담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긴다. 그것도 그러한 감정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효과 자체가 이기적인 사고를 키울 수도 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야 할 가족이자 친구다. 그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내가 아껴야 할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 상처는 곧 내 것이 된다. 공연한 화풀이의 여파는 결국 돌고 돌아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화풀이의 대상이 돌고 도는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바로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세력이 약하거나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 등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공연한 분노의 화살이 향하기 쉽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면벽을 당한 남자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러한 예다.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런 화풀이 역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이 돌고 도는 화풀이의 사슬은 끝이 없다. 심지어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 나이에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어떤 응석이든 받아줄 것이라 믿는 부모에게 엉뚱한 화풀이를 하는 습관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화풀이 상대로 삼기 쉽다. 그 강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모든 개인의 불행, 더 나아가 시대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치에 맞는 논쟁을 하고 은혜와 원한을 구분하며 존엄과 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본래 간직하고 있는 바탕을 잊지 않는다면 화풀이의 악순환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평화로운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일을 그르쳤다면 우선 내면에서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해봤자 더 나쁜 결과만 불러올 뿐이다. 잔소리는 관계를 망친다. 데일 카네기는 잔소리는 결혼의 무덤이라고 했다. 부부 사이의 잔소리는 애정과 관심이 바탕이 된 것이지만 이것도 너무 과하면 관계를 해치게 된다. 상대가 뭐가 개선하거나 고치기를 바라며 하는 잔소리라면 그 효과는 낙제점이다. 역효과를 내어 부부 관계를 아예 망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잔소리는 얼핏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잔소리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피로감이 거듭되면 사랑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 마치 독사에게 물려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상처 입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되살리기 힘들다. 이제 잔소리를 멀리할 방법을 찾아보자. 1.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자. 배우자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3번 이상 말했는데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산책은 좋은 운동이니 계속 가자고 퇴근해야 할까? 아무리 산책이 좋다고 해도 본인이 지금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 3번 이상 말해도 끔찍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지금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는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잔소리하면 할수록 하기 싫다는 마음만 더 커질 뿐이다. 2.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냉정을 되찾자.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잔소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듣는 것은 더 싫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잔소리는 접어두자. 그렇지 않아도 듣기 싫은 잔소리를 기분도 좋지 않을 때 한다면 부부싸움만 더 일어날 뿐이다.
좋지 않은 기분을 잔소리로 해소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혹시 따질 것이 있더라도 서로 냉정을 되찾은 후에 하자. 이때도 과격한 말은 절대 삼가야 한다. 3. 부드럽게 접근하자. 간혹 배우자가 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잊어서 서운할 때가 있다. 배우자가 기념일을 놓쳤거나 내 생일을 잊었거나 혹은 기억하긴 했는데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고지곳대로 따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기분 나쁜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나중에 서운해하지 말고 미리 필요한 것을 말해줘도 좋다. 4. 유머 감각을 키우자. 부부 사이는 물론 모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실제로 화를 내서 풀릴 만한 일은 많지 않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대부분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유머를 가미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금떠 보이더라도 잔소리로 다그치기보다 웃음으로 넘겨보자. 아주 위급한 상황만 아니라면 서로 마음 상해가며 잔소리로 재촉해서 좋을 일은 없다. 더군다나 재촉한다고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자기 비하는 그만 자신감을 갖자. 전문가들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말한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양육 환경에 노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열등감은 자아를 억압하는 심각한 정신적 족쇄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늘 상기한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쉽게 위축된다. 오랫동안 짝사랑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돈 많은 친구들 앞에서는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인다.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쉽게 자기 탓으로 돌린다. 열등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내면 깊은 곳부터 자신에 대해 의심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 품격 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남들과 비교해도 무엇 하나 나은 것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거듭될수록 성격은 더욱 의기소침해지고 투지와 신념, 열정은 옅어진다. 결국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열등감은 심리의 불균형을 의미하며 신체 건강마저 더욱 쇠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열등감에서 탈피해야 우리의 생활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아를 사랑하고 장점을 찾을 줄 알게 되면 자신에게도 소중한 긍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보물이 내장된 긍광이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열등감을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라. 자신의 장점, 성적, 만족스러운 부분을 전부 찾아낸 다음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동기를 부여하며 암시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점차 모든 일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자신의 장점을 더 많이 바라보자. 자신의 단점을 더 많이 보는 태도가 겸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열등감의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단점을 들추는 만큼 장점도 찾아본다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불필요한 허영심을 내려놓자. 열등감과 자만심은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쌍둥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종종 자존심이 과도하게 높다. 이러한 사람은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반면 허세가 심한 사람은 그만큼 더 노력한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만일 실패했을 때 더 크게 실망하고 남보다 더 큰 내면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은 스스로 불러온 번뇌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열등감이나 자만심으로 인한 고통도 마찬가지다. 4.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자. 카네기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돌파구라고 했다. 이러한 활동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마다하지 않고 꼭 시도해보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행사에 참석할 때 구석진 자리보다 의식적으로 앞자리에 앉는 것도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좋은 훈련이 된다. 5. 작은 목표부터 완성하자. 실패가 여러 번 거듭되면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곧 열등감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성취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좋다. 6. 6C 즉 Communication, Concept, Competence, Contribution, Control, Courage 이 단련법으로 자신감을 높이자.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1. 소통. 적극적인 소통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한다. 2. 개념.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3. 능력. 재능 발휘와 기분 전환에 좋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공헌. 스스로 영향력이 있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는다. 5. 관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관리한다. 6. 용기.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모험을 감수한다. 지금까지
상처 주지 않고 할 말 다하는 말솜씨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